부대 안에서의 애기의 울음소리. 너무나도 당황한 나는 품속 깊이 숨겨진 권총을 제대로 뽑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때 나를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이 있었다. 갑자기 김병장의 눈이 뒤집이더니 광신도들의 방언처럼 알 수 없는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것이다. 알루라 샬러로라. 정신 차려, 미친 새끼야. 지금 이곳이 달리는 차량 내부임을 직감한 나는 김병장이 잡고 있는 운전대를 얼른 손으로 움켜쥐었다. 그러나 너무 늦어버렸다. 고속으로 질주하던 차량은 천둥 같은 파열음을 내면서 강물 쪽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나는 순간 오른쪽 머리를 무엇인가에 세게 강타당하였다. 육중한 무기의 군용차에 박히는 일그러진 가드레일을 넘어 강물 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였다. 정신이 혼미해졌다. 오른쪽 뺨에는 뜨거운 액체가 연신 흘러내렸다. 사물이 울렁거렸고 초점이 맞지 않는 안경을 쓴 듯 세상이 뿌옇게 흐려졌다. 김병장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앞유리를 뚫고 몸의 반이 밖으로 나가 있음이 보였다. 뭔가를 잡고 버티고 싶었지만 몸이 전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냥 허공에 손을 휘저을 뿐 내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 순간 응애응애 어디선가 들리는 작은 아기 울음소리. 내가 만들어 낸 환청인가? 진정 저 소리가 이 사건의 모든 진실인가? 나는 어떻게 해서든 이 환각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다. 한참을 정신을 차리려고 애쓰고 있는데 갑자기 차량이 기우뚱하더니 강물 쪽으로 고꾸라지기 시작했다. 밑으로 보이는 강물이 죽음의 사신처럼 다가왔다. 순간 지금껏 내가 살아왔던 나의 일대기가 파노라마처럼 눈앞을 지나가기 시작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너무나도 기뻤던 임관식 날. 한때 내 영혼을 바쳐 사랑했던 여자.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예전 공수부대에 있을 때 교관의 말이 떠올랐다. 사람은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고 판단되며 과거의 기억을 한꺼번에 쏟아내어 지금껏 살아오면서 보았던 모든 것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지. 그러나 최소한 군인이라면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정신을 가진 특전 부대 용사라면 그 파노라마를 되돌릴 줄 알아야 한다. 죽음 직전에 너에게 최소한의 무엇인가가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있다면 너는 아직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다. 그래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고 깊은 물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진다. 그러나 미처 들이마시지 못한 숨으로 인해 활용할 공기의 양이 부족하다. 귀가 아파지고 폐에 물이 차오르는 것 같다. 예전 해상 특수훈련 때 힘이 빠져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던 나를 꺼내준 교관이 있었다. 그는 숨가쁜 소리를 내며 헐떡거리는 나를 눕히더니 내 얼굴에 수건을 덮고 그 위에 물을 뿌리기 시작했다. 마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것처럼 전혀 호흡을 할 수가 없었다. 발버둥 치며 괴성을 지르던 나를 강제로 제압하며 그 교관이 말을 했다. 수심이 깊어지면 수압으로 인해 평형 감각을 잃게 되지. 위아래가 어디인지 몰라.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수면 위로 올라오려고 하지만 실상은 강바닥을 파헤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살 수 있는데도 죽을 것이라는 공포감에 정신을 잃고 헛짓거리하다가 그렇게 죽는 거야. 지금 너는 물에 빠져 죽기 전의 느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살고자 한다면 정신을 잃지 마라. 묵직한 작은 충격음이 내 귀에 들려왔다. 차량이 강바닥에 닿은 듯했다. 수압으로 인해 고막은 터질 듯이 아팠고 들이마신 숨이 없어서 곧 죽을 것만 같았다. 주변은 칠흑같이 어둡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 정신을 차리자. 정신을 차리자. 그제야 파손된 차량 앞유리를 통해 차량의 여기저기를 더듬듯이 빠져나왔다. 수심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이 되지 않았고 이대로 몇 초만 더 있으면 곧 물귀신이 될 것 같았다. 폐 속의 마지막 공기가 다 소비되었는지 가슴을 찢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다. 바로 그 순간 나의 뇌는 마지막 구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벨트 뒤쪽에 숨긴 권총을 꺼냈다. 그리고 오른쪽 앞 타이어를 손으로 확인한 후 탄알 한 발을 장전하고 방아쇠를 당겼다. 근접 사격임에도 물속이라 그런지 두꺼운 고무 재질을 총판이 뚫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난 이제 죽는 걸까? 그때 내 왼손에 뭔가 잡히는 것이 있었다. 바로 공기주 입구에 돌출된 핀이었다. 나는 이제 몇 발이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권총을 들고
마지막으로 그 핀을 향해 미친 듯이 총탄을 쏟아부었다. 둔탁한 총소리가 몇 번 울리자 갑자기 생명의 공기방울이 화염 방사기처럼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주입구에 입을 떼고 폐 깊숙이 공기를 집어넣었다. 두세 번을 반복한 나는 그제야 내 머리 쪽에서 어렴풋이 비치는 빛을 느낄 수가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은 죽음의 사신에게 지배당한 내 머리가 상상한 화상에 불과했던 것이다. 빛은 느낄 수 있었지만 수심은 좋기 20m는 넘어 보였다. 나는 서둘러 헤엄을 쳤고 이별할 것 같았던 물밖 세상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물 밖의 신선한 공기가 내 가슴속 깊이 스며들어왔다. 살아있다는 것이 이거구나. 내가 숨쉬고 있다는 것이 이거구나. 나는 수면 위에서 몇 초 동안 생존의 기쁨을 만끽한 후 강 밖으로 헤엄을 쳤다. 강 밖으로 빠져나온 후에야 나는 하루 전 쏟아진 비로 인해 강물이 상당히 불어나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수차례의 기침과 구역질이 멈추자 나는 물속에 두고 김병장이 생각났다. 이런 젠장, 그를 구하러 가야 된다. 그런데 순간 나는 사고 직전 김병장의 기이한 행동이 떠오르면서 구조를 주저했다. 솔직히 김병장이 무서웠다. 김병장이 있는 저 깊은 물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하다니. 1초, 2초, 3초 나는 딱 3초를 고민했던 것 같다. 나는 모든 생각을 지워버리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강의 중앙부가 아닌 비교적 가장자리임에도 수심이 상당했다. 그러나 그나마 다행인 것은 차량이 강의 가장자리에 빠졌기 때문에 내가 다시 뛰어들었을 때 그 차량을 찾기가 쉬웠다는 것이다. 시체처럼 늘어져 있는 김병장을 꺼내 물 밖으로 나왔을 때 나는 그가 깨어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앞머리는 크게 찢어져 과도하게 피를 쏟아낸 것 같았고 손과 입술은 이미 파랗게 변색되어 있었다. 숨은 멎어 있었고 심장도 뛰지 않았다. 나는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정신 차려 임마 정신 차려. 나는 그를 깨우려 소리치며 심폐소생술을 이어갔다. 복부 전체가 파랗게 멍든 것으로 보아 운전대에 복부를 부딪힌 것 같았다. 그렇다면 이미 그의 장기는 파열됐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나는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않았다. 늘어진 시체를 붙들고 장난질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가 나처럼 죽음의 문 앞에서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느끼고만 있다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아나지 못했다. 뒤늦게 구조된 나와 김병장은 똑같이 의무대로 이송되었다. 나는 부상자로, 그는 사망자로. 내 얼굴은 유리 파편으로 인해 산탄을 맞은 것처럼 엉망이 되어 있었다. 또 오른쪽 머리는 5cm가량이 찢어져 있었다. 다른 부위는 크게 다친 곳이 없어서 그냥 부대로 복귀하려 했지만 군의관의 권유로 나는 의무대 입원실에서 그날 밤을 보냈다.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잠시 나의 잠자리를 방해했지만 그날은 엄청난 피로감으로 인해 깊은 수면에 빠질 수 있었다. 다음날 해가 중천에 뜨고서야 나는 잠에서 깨어날 수 있었다. 그제야 어제는 느끼지 못했던 통증이 여기저기서 몰려왔다. 끙끙대며 상처를 일으키자 잠시 후 의무병이 식사를 준비해 가져왔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아픈 몸을 하고서 허겁지겁 숟가락질을 했다. 자주 뵙습니다. 대위님. 식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사건 조사를 위해 헌병대 수사관이 내 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에게 무엇을 말해야 하나? 일련의 아기 울음 시리즈라도 얘기해야 하나? 내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그러나 나는 단순한 것을 선택했다. 주름운전, 운전미수, 총기 사용에 대한 수사관의 집요한 신문이 나를 괴롭히기도 했지만 나는 빈틈없는 대답으로 응했다. 오후 늦게서야 나는 의무대를 빠져나왔다. 대대장의 면담이 끝나고 부대 행정실로 돌아온 나는 그동안의 사건을 서류로 정리하였다. 헌병대 수사관에게 말했던 거와는 달리 나는 그동안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솔직하게 정리했다. 믿든 안 믿든 내일 이 자료를 사단장에게 제출할 것이다. 나는 밤늦게서야 서류 작업을 끝낸 후 부대원들의 안부를 뒤로 한 채 숙소로 돌아왔다. 다음 나날이 밝자 나는 지체 없이 복장을 갖추고 사단본부로 향했다. 출근 시간이 가까워졌지만 사단장은 아직 본부에 나타나지 않았다. 당번병의 안내로 나는 사단장의 집무실로 향했다. 사단장 장태섭. 집무실 탁자에 반드시 놓인 그의 명패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맞은편 소파에 앉아 사단장을 기다렸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준비해온 서류를 매만지던 나는 문 밖에서 들리는 수차례의 경례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곧 사단장이 집무실로 들어왔다. 나는 예를 갖춘 후 그에게 준비해온 서류를 내밀었다. 엉망이 된 나의 얼굴을 몇 차례 확인하며 안부를 묻던 사단장은 조용히 그 서류를 받아들었다. 10분여가 지났을까? 부동자세로 열중시어 자세를 취하고 있는 나에게 사단장은 소파에 앉을 것을 권유했다. 그러고는 담배 하나를 꺼내 입에 물었다. 연신 담배를 태우면서 준비해온 서류를 계속해서 뚫어져라 있던 사단장이 몇 차례 담배 연기를 내뿜고는 입을 열었다. 자네, 지금 이걸 나에게 믿으라고 하는 건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보고 느낀 그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내용을 보니 헌병대 조사와는 많이 다르구만. 나도 다른 견해를 얻고 싶어서 자네에게 사건 조사를 맡긴 건데 이건 너무 심하지 않나? 아기 울음소리에 다들 죽어간 것처럼 묘사되어 있으니 누가 알면 비웃음만 듣겠군. 그것 때문에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지금 이 보고서의 내용을 자네 말고 아는 사람이 있나? 어젯밤에 작성을 마치고 바로 이곳으로 들고 온 서류입니다. 사단장은 다 타들어 간 담배를 재떨이에 누르고는 나를 응시한 채 입을 열었다. 미안하지만 박대위, 사건 조사를 여기서 끝내야 하겠네. 뜬금없는 사단장의 말에 나는 잠시 멈칫한 후 입을 열었다. 사단장님, 조금만 더 조사를 해보면, 뭐가 나오나? 이미 최 중사는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네. 모든 정황 증거나 물증은 최 중사가 범인이라고 말하고 있어. 나도 최 중사를 살리고 싶어서 나름대로 자네에게 조사를 맡겼지만 이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 뭐라고 하겠나. 귀신의 장난이니 최 중사 살려주십시오 이래야 하나. 저는 그냥 뭔지 모르는 숨겨진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진실. 이미 밝혀진 모든 것들이 진실 아닌가. 명령이다. 박대위.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여기서 마무리 짓는다. 나는 잠시 입을 굳게 다문 채 말을 아꼈다. 나의 굳은 표정을 잠시 살피던 사단장이 말을 이었다. 자네 군인이 되고 싶어서 장교를 한 것 아닌가. 자네 정도의 집안 배경에 내 입김까지 작용한다면 자네는 대령까지 초고속 승진이 가능하지. 물론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말이야. 그런데 최중사나 죽은 김병장 사건에 자네가 연루되어 이름이 오르내린다면 어떻게 되겠나. 사단장은 나를 위로하려는 듯 보였지만 그의 말은 정작 나에게는 분노와 배신감만을 치밀게 만들었다. 온몸 여기저기서 다시 통증이 밀려오는 듯했다. 잠시 인상이 찌푸려지자 얼굴 위에 여기저기 붙여진 작은 반창고들이 내 피부를 당기기 시작했다. 그냥 최중사는 부대와 아무 상관없이 개인적인 사고를 친 거야. 알겠나? 그렇게 마무리 지으면 모두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거야. 그제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입을 열었다. 사단장님은 지금 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장님의 진급을 걱정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갑자기 사단장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예하 부대원의 목숨보다 사단장님 본인의 진급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예기치 못한 나의 말에 사단장은 조용히 나에게 명령했다. 그 입 다물지 못하겠나. 그러나 나는 격해진 나의 감정을 감출 수가 없었다. 이미 나의 목소리는 두세 배나 커져 있었다. 부대원이 수렁에 빠졌을 때 진정한 지휘관이라면 입 다물어. 비록 거두어야 할 예하 부대원이 10,000명이 넘을지라도 그 수렁 속에서 쓸쓸히 나 혼자 죽어간다는 것을 절대로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대위, 이 개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나는 숨을 한번 들이켰다. 그리고 몸이 풀어지듯 숨을 내쉬었다. 사단장은 입을 굳게 다문 채 내가 제출한 보고서를 주먹을 쥐듯 움켜쥐고 무서운 눈빛으로 나를 응시했다. 잠시 동안 살인적인 적막과 긴장감이 집무실을 감돌았다. 그 소름 끼치는 적막을 깬 것은 사단장의 나지막한 목소리였다. 내가 지금 고난을 자초하는구나. 사단장은 무시무시한 눈빛을 풀지 않은 채 나를 노려보며 말을 이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건 조사는 오늘부로 접는다. 이번 사건에 대한 일체의 어떠한 행동이나 말도 그만다. 그리고 나를 모욕한 대가로 일주일 내에 넌 다른 사단으로 전출될 것이다. 머리에 총을 맞은 듯 나는 순간 현기증을 느끼며 멍한 표정으로 사단장의 얼굴을 지켜보았다.
사단 본부를 등지고 나와 나는 한참을 걸었다.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너무나도 나약한 최종사에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나 자신이 싫었고 미웠다. 예전 공수부대에 있을 때 낙하산 강화 도중 대퇴부 관절을 다쳐 2개월 넘게 치료를 받았다. 병원에 있으면서 나를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더 이상 강화 훈련을 할 수 없다는 군의관의 말과 그로 인해 매일같이 온몸에 젖어오는 무기력감이었다. 그런데 지금의 그때의 고통보다 더한 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 그것은 정의롭지 못한 일에 반기를 들 수 있는 힘조차 나에게는 없다는 사실이다. 군인으로서 내가 지켜야 할 정의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이젠 뭐가 정의인지도 잘 모르겠다. 어쩌면 사단장의 말이 정의인지도 모른다. 혹시나 내가 흐르는 물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막는다고 해서 물이 거꾸로 흐르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대로 뜨내기 생활 끝에 진급도 못 해보고 제대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먹여 살릴 처자식이 없어서 이런 막가는 행동을 하는 것일까? 서로 상반된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 순간 또 하나의 생각이 그 사이를 가로질렀다. 그래 사건 현장에 가서 더 늦기 전에 거기를 파보자. 이때 내 주머니 속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진동을 일으켰다. 여보세요. 박대위님. 저 원병대 수사관입니다. 비아냥거리는 듯한 그의 목소리가 귀에 거슬렸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거 어떡하나? 방금 전에 사단에서 연락이 왔는데 당분간 저하고 같이 다니셔야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단장님 명령으로 박대위님을 근접 포위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이 순간부터 박대위님은 헌병대에서 생활하셔야 합니다. 지금 어디 계시죠? 제가 모시러 가지요. 젠장 미치겠구먼. 사단장님 명령인데 불응하면 곤란해지십니다. 나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사단장은 나를 밑바닥까지 밀어넣는 듯 보였다. 헌병대로 호송된 나는 행정실에 앉아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내가 어디를 가든 항상 수사관과 그의 부대원들이 번갈아가며 나를 뒤따랐다. 내가 무슨 커다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나를 비참하게 만들다니. 오후에는 내 숙소에서 간단한 옷가지와 생활 도구들이 헌병대로 옮겨졌다. 나에겐 아무런 일도 주어지지 않았다. 하루 종일 하는 것이라고는 자고 먹고 TV 보고 책 읽는 일뿐이었다. 벌써 이틀을 여기서 보냈다. 나는 좀이 쑤셔서 미칠 것 같았다. 점심을 마치고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행정실에서 한동안 팔짱을 낀 채 넋나간 사람처럼 내가 앉아있자 수사관이 말을 걸었다. 힘드시죠? 대위 정도 되시는 분이 무슨 사고를 치셨길래. 나를 위로하는 건지 놀리는 건지는 모르지만 나는 별로 대답하고 싶지 않았다.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상사를 달고 있는 수사관은 연신 나의 눈치를 살피더니 다시 말을 걸었다. 며칠만 참으십시오. 자리가 나는 대로 곧 다른 부대로 배치받으실 겁니다. 그제야 나는 입을 열었다. 여기 대대장이나 수서과장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주로 작전실에 계시고 행정실에는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수사관 일 오래 하셨나요? 이제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보람차시겠습니다. 범죄자들 잡아들이고 있으니. 내 말에 수사관은 손을 가로저으며 대답했다. 에이, 보람차다니요. 이거 막말로 할 짓 없어서 이런 일하는 거지. 기회만 되면 당장이라도 다른 병과로 옮기고 싶다니까요. 처자식만 아니었어도 군복 벗고 사회생활 좀 해보고 싶었는데. 왜요? 수사관이면 파워도 세고 다들 겁내하는 직책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수사과장 정도는 돼야 어디서 손가락질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수사과장은 아무나 합니까? 나머지는 생로가다 하는 겁니다. 군대 사건 현장 가보세요. 대위님도 사단장 명으로 사건 조사하면서 가보셨지 않습니까? 참혹해서 말이 안 나옵니다.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내 말에 수사관은 잠시 극적이던 볼펜지를 멈추고 무용담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수사관 일을 시작하고 처음 접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전차대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부대 체육대회였는데 팀별로 전차 끌기 종목이 있었나 봅니다. 기어를 풀어놓은 전차의 줄을 연결해서 일정 거리까지 먼저 끄는 팀이 이기는 경기였는데
모두들 포상휴가 가겠다는 일념하에 무지하게 열심히 끌었나 봅니다. 그런데 한 팀의 줄을 당기던 부대원이 그만 미끄러져 넘어진 겁니다. 그런데 움직이는 물체는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두들 당기던 줄을 놓았는데도 전체가 넘어진 그 친구를 덮쳐버린 겁니다. 피해자를 확인하러 저는 후송된 의무대로 갔습니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복부부터 하반신이 모두 깨져 있는 겁니다. 내장이고 근육이고 뼈까지. 그런데 저를 더 경악하게 만든 것. 그 친구가 살아서 눈을 부릅뜨고 헐떡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자리를 가리지 못하고 거기서 토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간신히 진정한 후 수술을 집도하던 군의관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젠장, 그런데 이게 웬걸? 수술하는 척하더니 깨진 내장을 살가죽으로 덮어 그냥 꿰매버리더군요. 제가 보기에도 이건 살아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젠장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그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숨이 멎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냐고 물으니까 군대에서는 기본적으로 호흡이나 심박이 멈춘 환자에게 30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나는 수사관의 말이 그림처럼 그려지는 것 같아 영속이 편치 않았다. 또 한 번은 뭐더라 5년 전인가. 우울증을 앓고 있던 이등병이 부대 내무반에서 총기를 난사한 겁니다. 그때 7명이 죽고 5명이 반신불수가 되었죠. 사건 현장에 갔더니 이건 말이 아니었습니다. 내무반 침상과 바닥에 벌건 피가 소방호스로 뿜어낸 것처럼 뿌려져 있더라니까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사건 현장 조사하는데 담요를 밟으니까 젖은 빨래처럼 핏물이 쏟아져 나오더란 말입니다. 게다가 여기저기 떨어져 나간 살점들이 벽에 오물처럼 붙어 있더라니까요. 내 속이 편치 않음을 알기나 하는지 수사관은 말을 멈추지 않았다. 죽은 애들만 불쌍한 거지요. 나라 지키겠다고 군대 와서 그게 웬 날벼락이란 말입니까? 부모들 심정이 어땠는지 상상도 안 갑니다. 나는 간신히 거북한 속을 달래고 있었다. 죽은 김병장 말대로 나는 비위가 많이 약한 듯했다. 이 생활하다 보면 회의감도 많이 느끼지요. 전에는 군납 비리 사건에 연루된 중대장 한 명이 자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건을 파헤치는데 이건 도저히 수사할 엄두가 나질 않더군요. 뭔데 말입니까? 그 비리에 군단장까지 연루가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군검찰은 물론 수사관들까지 혀를 내도 놀만한 초대형 비리 커넥션이 포착되었던 거였죠. 그런데 어느 날 알 수 없는 이유로 육군본부에서 사건을 종료하라는 명령이 하달된 겁니다. 한간에는 그 중대장의 죽음이 자살이 아닌 타살일 수도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었죠. 죽기 전 그 중대장은 의외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자신이 군납비리에 관한 거의 모든 서류를 관리하고 있음을 폭로했습니다. 그런데 군검찰로 소환되기 전날 자살한 겁니다. 부모님과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요. 유서가 조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너무나도 수상한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토록 협조적이던 사람이 처자식을 놔두고 갑작스레 자살한단 말입니까? 결국 그 사건은 그 중대장이 비리 사건 수사에 대한 압박을 못 이기고 자살한 것으로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참 아쉽습니다. 그 중대장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수사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죄책감도 들고요. 씁쓸한 얘기군요. 엑스파일처럼 군대에도 여러가지 의문스러운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대부분의 사건들이 인위적으로 덮어진 것입니다. 정말로 덮어서는 안 될 것들이 덮어졌을 때는 뭔지 모를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었었습니다. 간부 사건도 그 정도인데 사병들 사건은 오죽하겠습니까? 평균을 내보면 1년에 군인들이 약 500명 넘게 죽습니다. 한 개 대대 병력이 1년 하나씩 사라지는 꼴이죠. 권력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나 봅니다. 500명 중에 몇 명 정도는 그냥 넘어가고 군대 의문사라는 게 다 그런 거라고. 그만큼 군대가 폐쇄적인 곳이라는 상징이기도 하지요. 수사관은 잠시 볼펜을 쥔 손을 턱에 받치며 감상에 잠기는 듯했다. 처음에는 미연방 수사관 FBI처럼 정말 멋진 수사관 생활을 상상하며 의욕적으로 덤벼섰습니다. 멋진 롱코트를 입은 사복경찰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빳빳하게 풀먹은 군복으로 입고 사건 현장에 짠하고 나타났을 때는 나름대로 뽀대도 나고 멋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저는 수없이 많은 무소불 위의 권력자들의 노리개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사관이 아닌 그들의 입맛에 맞는 시나리오를 쓸 줄 아는 작가였다고나 할까요? 입을 다무는 대가로 저는 승진을 했고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나는 수사관의 얘기를 들을수록 의외로 그가 생각이 넓고 속이 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지금 들은 얘기들은 못 들은 걸로 하십시오. 그냥 제 무용답이려니 생각하시고 그냥 넘겨버리세요. 괜히 수사과장이나 대대장님 아시면 잔소리 듣습니다. 진지하게 얘기를 듣고 있던 나는 꼭 묻고 싶었던 것을 그에게 던졌다. 최중사 사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에 수사관은 멈추었던 볼펜지를 다시 시작하며 나로부터 시선을 돌렸다. 그 얘기하지 마십시오. 사단본부에서 함구령이 내려졌습니다. 종이서류에 볼펜을 극적이며 시선을 맞추지 않는 수사관에게 나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다. 수사관님도 그날 들었지 않습니까? 최중사가 아기 울음소리 들었다고, 그리고 자신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수사관은 대답을 거부한 채 무슨 서류를 작성하는지 연신 볼펜질을 해댔다. 나도 역시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어차피 최중사는 죽을 목숨입니다. 이젠 제가 그를 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럴 힘도 없고요. 단지 알고 싶은 건 최중사 사건 뒤에 숨어있는 내막이 궁금할 뿐입니다. 수사관님도 알고 싶은 것 아닙니까? 입 다물고 있는 게 정의입니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전출을 가면 모든 게 끝입니다. 사건을 파헤칠 시간도 3, 4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수사관은 시선을 피한 채 대답을 거부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춘 후 굳은 결심을 하고 그에게 말을 건넸다. 김서구 병장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아십니까? 제가 따로 사단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은 제가 수사관님께 진술한 내용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제야 수사관의 볼펜질이 멈추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아무 말 없이 응시했다. 나는 이때다 싶어 계속 말을 이었다. 그 친구는 졸음운전이나 운전미숙으로 죽은 게 아닙니다. 저를 도와주신다면 진실을 말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잠시 동안 응시하던 수사관은 다시 고개를 숙이고 볼펜질을 시작하였다. 대위님이 죽인 게 아니라면 그냥 덮어 두십시오. 그러는 게 대위님 신상에 좋습니다. 이젠 다 끝났습니다. 나는 그에게 얼굴을 가까이 하며 조용히 속삭였다. 솔직히 수사관님도 일련의 사건 내막을 알고 싶죠. 알고 싶은 데 의해서 내리는 지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거죠. 나는 볼펜질을 하는 그의 오른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의 숨소리가 불규칙해지고 거칠어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때 행정병 몇 명이 행정실로 들어왔다. 무슨 업무를 보려고 하는데 수사관이 그들을 잠시 내보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고 눈만 치켜뜨며 나를 응시했다. 무섭게 노려보는 그의 눈빛은 무슨 일을 낼 것처럼 보였다.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지만 상처로 만신창이가 된 나의 얼굴을 한참 동안 관찰하던 수사관이 입을 열었다. 오늘 밤 대대장과 수사과장이 군단 기무대장의 회식 자리에 참석기 위해 멀리 떠날 것이요. 당신 대타로 한 놈을 숙소에 박아놓을 테니 오늘 저녁 8시에 차량고 앞에 서 있는 소나타 차량을 타시오. 저녁 6시쯤 헌병대장과 수사과장이 부대를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나는 빨리 해가 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얼마 동안 자유시간을 즐기는 척하며 시간을 보낸 후 서둘러 복장을 챙기고 부대 차량고로 향했다. 저녁 8시에 구름까지 몰려오고 있음에도 주변은 그다지 어두워지지 않았다. 수사관의 말대로 어두운 차량고 앞에 소나타 승용차 한 대가 정차되어 있었다. 운전석에 타고 있는 사람은 역시나 수사관이었다. 뒷좌석에 타십시오. 앞좌석은 위험합니다. 내가 좌석에 앉자마자 차는 급히 출발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내 질문에 수사관은 재빨리 대답했다. 일단 부대를 빠져나간 후 얘기합시다. 위병소에 진입을 하자 나는 살짝 긴장감이 몰려왔다. 그러나 위병에서는 퇴소 차량은 잡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위병소를 통과한 수사관은 부대를 나와 어딘지 모르는 방향으로 계속 차를 몰았다. 사건 현장으로 가는 겁니까? 묻지 말고 일단 이걸 읽어보시오. 말이 끝나자 수사관은 조수석에 놓인 얇은 서류 봉투를 꺼내 나에게 내밀었다. 앞에 사건 기록 일지만 보시오. 뭡니까? 이게
이번 사건 조사하면서 알게 된 것들이요. 나는 실내 조명등을 켰다. 그리고 운전에 열중하는 수사관의 도움말을 참고로 사건 일지를 읽어 내려갔다. 1978년 7월 14일 육군 중사 김X가 같은 부대원 중사고 X, 하사 EX와 함께 자신의 아내를 소총으로 살해하고 본인은 자살. 1981년 7월 23일 육군 중위정 X가 술자리를 같이 하던 동료 부대원 중사 EX, 중사 김X를 권총으로 살해하고 하사 최 X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힘. 부대로 다시 돌아가 부대원에게 총격을 가하던 도중 사살된. 1986년 7월 18일 육군 중사 강 X가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소총으로 살해하고 군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6개월 후 사형 집행됨. 1991년 7월 29일 육군 하사 박 X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가슴과 안면 부위를 찔러 살해한 후 군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4개월 후 사형 집행됨. 마지막까지 읽어내려간 나는 수사관에게 물었다. 이게 뭡니까? 내 질문에 답을 거부하고 수사관은 오히려 나에게 되물었다. 그 사건들의 공통점이 보입니까? 모두 7월에 발생하였고 군인들이 일으킨 사건이네요. 맞습니다. 최중사 사건도 절묘하지 않습니까? 7월 17일. 그러고 보니 김병장이 죽은 날도 7월 19일인데 수사관은 무슨 엄청난 정보라도 알아낸 양 감탄사를 연발했다. 캬, 7월의 저주라 이거 멋진걸. 수사관은 잠시 장난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이내 진지하게 말을 건넸다. 또 다른 엄청난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수사관은 잠시 미소를 짓더니 답을 했다. 사건 현장이 모두 같은 곳이라는 겁니다. 예. 바로 그 모든 사람들이 최중사 집에서 죽어나갔다는 겁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최중사 사건 말고 그 집에서만 20년 동안 모두 7명이 죽었고 그 집과 관련된 사람을 포함하면 총 10명이 죽었어. 나는 놀라움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이건 완전히 저주받은 집이네요. 그런데 왜 20여 년 동안 폐쇄되지 않고 집이 남아있는 거죠? 7월을 넘기지 않은 군인들과 거기에 살던 민간인들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소. 단지 거기서 7월을 보낸 군인들과 그 가족들만이 처참하게 죽어나간 것이요. 그냥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석연치 않았다. 그동안 나 자신이 보고 느껴왔던 일련의 사건들이 오버랩되면서 싸늘한 기운이 내 등골을 타고 내려갔다. 도대체 누가 이런 끔찍한 저주를 내리고 있는 걸까요? 나의 넋두리에 수사관이 대답했다. 귀신이든 아니든 분명히 뭔가 있습니다. 예전에 수사관 교육받을 때 들은 얘기인데 강한 자기장이나 방사선에 노출되면 사람이 환청이나 환각을 겪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방사선 같은 경우는 암 같은 질병까지 일으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저주로 치부하기도 한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집에서 일어난 일들의 원인을 밝히는 겁니다. 나는 정신을 가다듬고 차에 올라탄 직후 궁금했던 사항을 다시 물었다.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거기에 보면 사건 현장에서 살아남은 생존자가 있지 않습니까? 하사 최 X. 아니, 그 사람 찾았습니까? 명색이 군 수사관인데 그쯤이야 껌이죠. 미리 연락도 취해놨소. 대단하십니다. 솔직히 직업이 경찰인 사회 친구들 도움을 좀 받았죠. 그건 그렇고 죽은 김병장 얘기나 해보시오. 사단장한테 뭐라고 보고가 된 겁니까? 나는 잠시 서류에서 눈을 떼고 긴 한숨을 내뱉었다. 그리고 그간 벌어졌었던 일련의 미스터리한 일들을 수사관에게 낱낱이 얘기하였다. 얘기를 듣고 있던 군 수사관은 자신도 소름이 끼치는지 몇 번의 탄식을 내뱉었다. 특히 김병장이 광신도들의 방언 같은 괴상한 말을 쏟아냈다는 부분에서는 진짜로 그랬냐고 몇 번을 되묻기도 했다. 우리는 군 위수지역을 한참 벗어난 곳까지 차를 몰았다. 보통의 군인들은 위수지역을 벗어나기 힘들지만 수사관들은 다른 것 같았다. 권무소 원병들은 수사관의 얼굴만 보고도 그냥 통과시켰다. 1시간 정도 차를 몰아 우리는 외진 시골집에 도착하였다. 대문 앞에서 인기척을 보이자 한쪽 발을 사용하지 못하는 40대의 한 남자가 목발을 짚고 나오는 것이다. 키는 170이 조금 넘고 마른 체형이었으며 하얀 얼굴에 며칠 동안 깎지 않은 듯한 검은 수염이 눈에 들어왔다. 절룩거리는 다리뿐만 아니라
함몰되어 있는 양쪽 볼이 그가 지금 상당히 병약해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직감적으로 우리가 찾는 그 남자임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신분을 밝히고 여기에 온 목적을 얘기했다. 그는 우리를 천천히 불편한 몸을 이끌고 방으로 안내했다. 결혼도 하지 못한 채 그는 국가 보조금을 받고 허름한 집에서 연명하는 것 같았다. 그날 사건은 아직도 기억에 떠올리기 싫을 정도로 끔찍했어. 그는 조용히 담배 하나를 꺼내 입에 물었다. 길게 담배 연기를 한 모금 들이켜더니 말을 이었다. 그날은 무서울 정도로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었어. 부대 합동훈련이 끝나고 얼마 후 나는 소대장 집에서 선임하사 둘과 간단히 술자리를 같이 했다오. 원래 하사관들과 장교들은 친하지 않은데 소대장이 워낙 넉살이 좋고 술을 좋아해서 우리 하사관들이 그를 잘 따랐어. 그런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와중에 소대장이 이상한 얘기를 하더이다. 요사이 밤마다 어디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얘기를 듣고 있던 수사관과 나는 잠시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다. 그 아기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다고 그럽디다. 어떤 날은 가위에 눌렸는데 어두운 방 안에 어떤 군인이 총을 들고 나타나 이리저리 돌아다니더랍니다. 얼굴과 몸에 온통 피로 범벅이 되어 있는 군인이었는데 뭔가를 계속 찾고 있더랍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배 위에 올라앉아 징그러운 웃음을 한번 짓더니 긴 소총을 턱 밑에 대고 방아쇠를 당기더랍니다. 그는 잠시 담배를 몇 번 빨더니 말을 이었다. 소대장의 귀신 얘기에 우리 하사관들은 그냥 웃어넘기려고 했는데 소대장 표정이 너무 진지한 거요. 우리가 소대장에게 무슨 군인이 겁이 그렇게 많냐며 놀리니까 갑자기 소대장의 표정이 경직되더니 이상한 소리를 하더이다. 들어봐. 지금도 들리잖아 이러면서 말이요. 휘둥그레 부릅뜬 두 눈으로 이리저리 눈동자를 굴리며 소리의 정체를 찾는 소대장의 표정이 정말 소름 끼치도록 무서웠다오. 우리도 소리가 들리는지 귀를 기울여 보았지만 들리지 않았다오. 정말 우리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소대장은 미친 사람처럼 괴상한 소리를 내면서 우리를 협박했다오. 얼렁러, 얼러러, 들어, 들어, 들리잖아 이러면서 말이요. 그거 있잖소. 교회 같은 데서 괴상한 소리 내면서 기도하는 거. 방언 말입니까? 맞아. 그거요. 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죽은 김병장의 그 괴기했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런데 소대장이 계속 그런 소리를 내면서 몸을 부르르 떨더니 눈이 뒤집히더이다. 이럴 수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나는 잠시 한쪽 팔뚝을 쓸어내렸다. 우리는 그 사람을 진정시킬 생각은 못하고 너무 놀라서 순간 뒤로 물러났는데 얘기를 잠시 멈추는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피우던 담배를 재떨이에 끄고는 다시 담배 하나를 입에 물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갑자기 소대장이 정신을 차리고 그 괴상한 행동을 멈추더이다. 그러고는 이리저리 몇 번 목을 꺾더니 그는 갑자기 말문이 막히는지 왼손으로 자신의 입을 감싸 쥐었다.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나는 그가 심하게 격해져 있음을 알고 그를 안심시켰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품에서 권총을 꺼내더니 왼쪽에 선임하사부터 차례로 권총을 난사하는 거요. 그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음을 쏟아냈다. 우리는 잠시 그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잠시 후 그는 옆에 있던 무슨 종류인지 모르는 약을 손에 움켜쥐더니 입에 털어넣고 물 한 모금을 들이켰다. 몇 번의 깊은 숨을 몰아쉬고는 그는 계속 말을 이었다. 맨 왼쪽에 있던 선임하사는 3발을 머리에 맞아 죽고 가운데 앉아있던 선임하사는 거의 5발을 얼굴과 가슴에 맞았어. 갑작스러운 총소리에 귀가 멍해져서 있는데 내 얼굴과 몸에 핏물이 마구 튀는 거요. 나는 너무 무서워서 죽어라 비명을 질렀어. 이게 꿈이라면 깨길 바랐고 꿈이 아니라면 누가 좀 소대장을 말려주길 바랬어. 심하게 떨리는 그의 손에서 미처 털어내지 못한 담뱃재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런데 2명을 순식간에 해치운 소대장은 곧바로 나를 죽이지 않고 나에게 미소를 보이더니 총을 겨누고 씩 웃는 게 아니오. 그때 마지막 순서로 죽음을 기다리는 나의 심정이 어떠했겠소. 내가 그때 본 것은 소대장이 아니라 악마였어. 악마. 그 순간 나는 소대장을 제압하기 위해 괴성을 지르며 온 힘을 다해 그를 향해 튀어올랐어. 그러고는 두어 발의 총소리가 들렸고 나는 의식을 잃었다오.
나는 심각한 표정으로 그의 얼굴을 살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겁니까? 한 발은 폐 쪽, 한 발은 어깨 쪽에 맞았고 마지막 한 발은 대퇴부 쪽에 맞았는데 대퇴부 쪽으로 들어간 총탄이 신경을 건드린 거요. 하늘이 도왔는지 나에게 세 발을 쏘고 나서 소대장의 권총이 실탄을 모두 뱉은 거요. 난 실신했고 소대장은 다시 부대로 돌아가 소동을 벌이다 죽은 겁니다. 결국 난 의가사 전역했어. 그나마 살아있음을 감사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10수년간 나는 그 뒤로 매일 밤 악몽이 시달렸어. 매일 밤마다 피떡이 묻은 얼굴로 소대장이 나타나 그의 악마 같은 모습으로 웃고 있는 거요. 지금은 약도 먹고 치료도 받고 해서 많이 나아졌지만 얘기를 하는 지금 이 순간도 그때 일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오. 모든 얘기가 끝나자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발걸음을 옮겼다. 아픈 몸을 이끌고 목발의 그 남자가 대문 밖까지 배웅을 하였다. 낮에는 맑아 보였던 하늘이었는데 어느새 비구름이 몰려왔는지 빗방울이 한두 방울씩 흩날리기 시작했다. 그에게 안부를 전하고 뒤돌아가려는 순간 그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내뱉었다. 그곳은 저주받은 곳이요. 예. 수사관과 나는 고개를 돌려 그에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유난히 더 해숙해 보이는 그의 얼굴이 나를 두렵게 만들었다. 난 살아 돌아왔지만 살아 돌아온 대가를 난 지금 처절하게 치르고 있는 것이요. 부디 몸조심하시오. 한동안 말이 없이 우리는 조용히 달리는 차 안에서 전방을 주시했다. 조금씩 빗방울이 굵어지자 수사관은 와이퍼를 작동시켰다. 나는 서서히 사건을 파헤치는 것이 두려웠다. 사건을 파헤칠수록 자꾸 죽음이라는 종착역으로 달려가는 것 같아 머리털이 곤두서는 기분이었다. 뒷좌석이 아닌 조수석에 내가 앉아있는데도 수사관은 별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어색한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그에게 물었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나의 질문에 운전을 하던 수사관이 씩 웃었다. 이젠 누가 미소 짓는 것만 봐도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도와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일에 이번 일이 들통나기라도 하면 고생 좀 하실 텐데요. 저야 홀몸이라 부담이 없지만 수사관님은 먹여 살려야 할 처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난 대인님이 부럽소이다. 나는 내 아니만을 생각한 채 수사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도 저버린 사람이요. 속으로는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런데 대위님은 나와 달리 부대원 하나 때문에 사단장의 명령까지 어겨가며 위험한 모험을 하고 있잖소. 당신을 만난 뒤로 예전에 내 가슴 속에서 사라졌던 정의감이 불타오르기 시작한 거요. 지난 사건은 어쩔 수가 없지만 지금의 사건이라도 제대로 해결하고 싶었소. 그런데 대위님은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하는 거요? 그냥 군인답게 살고 싶었습니다. 명답이로세. 수사관은 얼굴에 한바구음을 지었다. 시간이 10시에 가까워지자 나는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음을 감지하고 수사관을 재촉했다. 이제 뭘 하죠? 죽은 김병장이 말한 곳으로 가봐야 하는데 사건 현장 말입니까? 배우님이 거기를 파보려다가 실패한 것 아닙니까? 장비도 없는데 오늘 거기 툇마루를 뜯어봅시다. 따로 같은 간단한 장비를 트렁크에 다 실어왔소. 사건 현장 서서히 굵어지는 빗줄기 그리고 어둠을 묻힌 밤 왠지 불길하다. 수사관님. 네. 현장에 가기 전에 나하고 약속 하나 합시다.